당신이 걷는 곳은 그저 뉴욕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금융의 심장, 역사의 무대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전원경 교수와 함께라면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 구겐하임, 메트로폴리탄의 명작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3프로와 함께라면 월가의 문은 당신에게 열립니다. 개인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생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술과 금융, 문화와 자본이 만나는 곳, 당신이 늘 꿈꿔왔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같은 여행도 전혀 다른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독일 하면 떠오르는 어떤 명확한 이미지가 좀 없지 않는가. 예, 독일이라는 국가가 통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이고, 독일 통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뜻밖에도 나폴레옹입니다. 이 독일어권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그리고 남부의 바이에른 3파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잃으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2파전이 되는데, 갑자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독일을 싸그리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폴레옹 같은 놈아 이러면 욕이라고 들었는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어권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아텐더시티 시즌2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뮌헨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남부의 로맨틱가도라고 하는 고성가도라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일 미술에 대해서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저는 아슬아한 추억이 있습니다. 94년도 제가 27 요 나이 때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던 선배님이 뮌헨 대학에 있어서 배낭 메고 그냥 대책 없이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 학교 도서관을 다 뒤져서 결국 만났던 그 기억이 있는 도시인데, 뮌헨으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해보시죠. 전홍규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각 지역마다 느끼는 마음이 좀 다르고, 글쎄요, 사람들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 남부가 조금 더 북부보다는 좀 여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사실 좀 더 내려가면 알프스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독일 사람들은 정말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왠지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람들 덩치도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독일 하면 떠오르는 어떤 명확한 이미지가 좀 없지 않는가. 네. 예술에서도 그래 생각해보면 베토벤 얼굴은 좀 떠오르지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 하면 떠오르는 명확한 이미지가 없는 이유는 독일이라는 국가가 통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이고, 또 독일 통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뜻밖에도 나폴레옹입니다. 예.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독일 어권에서 1700년대, 1740년경부터 북독일의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커지게 되죠. 네. 예, 저희가 만약 나중에 베를린을 가게 되면 저희가 이 북독일 프로이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독일어권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그리고 남부의 바이에른 3파전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잃으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2파전이 되는데, 갑자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독일을 싸그리 정복해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폴레옹 같은 놈아 이러면 욕이라고 들었는데 예. 독일 어권에서 큰 피해를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어권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독일에서 그려진 그림은 아닌데 영국 화가인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블랙 브룬스위크 연대 병사라는 그림에서 당시 독일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제가 요 그림에서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아, 요 저게 그림이 나폴레옹이네요, 그죠? 네, 요 나폴레옹 다비드의 알프스를 넘은 네, 나폴레옹. 저희가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죠. 요 그림이 왜 여기에 걸려 있나 하면 근데 왜 흑백으로 걸려 있나 하면 독일어권은 계속 나폴레옹에게 유린당했기 때문에 브룬스위크라는 작은 공국의 이 공작이 모든 독일어권에서 이 브룬스위크를 중심으로 일종의 의용군을 조직했습니다. 그 의용군은 검은 군복을 입고 왜냐하면 자진해서 이 의용군이 조직되었기 때문에 군복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다 검은색의 옷을 맞춰 입고 그다음에 모자에 은색 기장을 달았습니다. 네. 이 의용군이 검은 옷을 입고 브룬스위크 공작이 주도했기 때문에 블랙 브룬스위크라고 네. 불렸거든요. 이들의 많은 수가 나폴레옹의 운명을 걸었던 워털루 전투에 참전했고 거의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권은 나폴레옹이라는 강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것이죠. 그 결국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하면서 이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밀레이의 그림이 일종 역사화인데 흰 옷을 입은 처녀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젊은이가 명확하게 대비되잖아요. 네. 흰 옷을 입은 처녀는 문을 못 열게 하려고 하고 있고 가지 말라고. 예, 검은 옷의 남성은 한사코 문을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가? 옆에 있는 액자가 사연을 이야기해 주죠. 이 젊은이는 블랙 브룬스위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워털루 전투에 참전하려고 하고 있죠. 의용군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는 겁니다. 연인의 죽음을 예견한 여성은 절망적으로 이제 나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 남성은 결국은 문을 밀고 갔겠죠. 나갔을 것이고 예,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겠죠. 아, 우리 또 귀여운 강아지가 네, 또 가지 말라고. 강아지를 찾아내시는 놀라운 가지 검은색으로 말라고. 그려져서 사실 거의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붉은 리본을 맨 강아지가 그 남자의 발치에 보이죠. 그러니까요. 강아지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면은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큰 희생을 하면서 프로이센을 주도한 프로이센과 영국이 주도한 대불 동맹군은 나폴레옹을 패퇴시킵니다. 그렇게 돼서 통일을 이뤘나? 이루지 못했죠. 메테르니가 주도한 빈 회의는 독일어권을 35개의 공국과 4개의 자유도시로 나누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독일 통일의 꿈은 사라진 것이죠. 예. 이때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색깔을 보시면 여기 뮌헨이 보일 거예요. 여기 네. 바이에른 공국이 있습니다. 바이에른 네. 왕국이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1623년부터 비텔스바흐 왕가가 통치를 했고 바이에른 선제국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때쯤이면은 바이에른 왕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독일어권에서 사실 바이에른은 굉장히 크면서 그렇죠. 남쪽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느 독일의 약간 어두운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요. 가보시면 다릅니다. 예, 상당히 밝고 활기차입니다. 예. 독일에서 베를린, 함부르크에 이어서 3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가장 독일의 부자들이 많이 살고 또 실업률이 낮은 곳입니다. BMW 본사도 거기 네, 있죠. 네. 지금 BMW 본사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죠. 예, 그리고 또 10월에 열리는 옥토버페스트. 예. 이것도 비텔스바흐 왕가의 결혼 축제, 결혼 기념 축제에서 시작된 큰 축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10월에 이렇게 큰 축제를 한다라는 것도 뮌헨이 가지고 있는 약간 낙관적이고 여유 있고 활기찬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뮌헨은 11세기의 수도사들이 만든 곳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뮌헨의 많은 수제 맥주들이 수도원에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영양분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죠. 맥주를 위생 어떤 물 대신 공급받으면서 영양분도 공급받는 탄수화물과 미네랄을 적절히 섞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맥주가 굉장히
액체빵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니, 탄수화물 물값보다 더 싸다는 얘기도 하고 많다고 있잖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양분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음료인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수제로 만든 맥주들이 결과적으로 미넨을 맥주의 본고장으로 만들고 옥토버페스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넨의 휘장의 수도사가 그려져 있는 것만 봐도 미넨은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의외로 짙은 곳이고 네. 독일의 그 국교가 개신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넨은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모로 저의 옛날 그 독일 친구 미넨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에른은 독일과는 좀 다른 분위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오폴드 거리 슈퍼빙을 왜 보여드리나 하면 저희 세대는 사실 전혜린이 작가가 그리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 모든 괴로움 이거 또다시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50대쯤 되시는 분들은 슈바빙, 전혜린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도 그 미넨의 대학가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미넨 대학 맞아요. 으로 유학 간 그 전혜린의 그 수필을 에세이를 통해서 당시에는 저희 때만 해도 유럽 여행이 거의 이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맞아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동경의 어떤 미넨이라는 독일 슈바빙 그런 이름부터가 맞아요. 너무 이국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학비가 무료라서 없는 집 그 학생들이 많이 갔었죠. 네. 지금도 독일의 학비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넨은 뭔가 여유 있고 좀 낭만적이고 젊은 그런 도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바이에른 선제국국, 바이에른 왕국이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스 리버만이라는 화가가 그린 이 미넨의 비어가든이라는 그림에서 이렇게 바닥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햇빛이 약간 인상파의 영향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확실히 인상파라는 유파가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살짝 르누아르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물랭들라 갈릴 때 그러니까요. 무도회가 좀 연상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상파라는 유파가 상당히 강력하고 그렇죠. 국제적인 유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독일에서 이 뮌헨이라는 곳은 여러모로 볼거리도 많고 또 맥주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갈 만한 데가 많은 그런 도시로 손꼽히는데 특히 이제 뮌헨의 이 비텔스바흐 왕가의 거처였던 궁정들이 있어서 그 궁정들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러네요. 그 정식 궁정은 이 레지덴츠이고 이 뮌헨의 레지덴츠라는 궁이 제가 유럽에서 가봤던 여러 그 왕궁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지금 저 사진만 봐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네요. 네.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뮌헨 교외에 이제 님펜부르크라는 궁전도 있어서 여기는 이 비텔스바흐 왕과의 별궁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뮌헨을 가신 분들은 의외로 이 레지덴츠나 님펜부르크는 가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 뮌헨 갔을 때 저기 두 군데는 안 갔었어요. 네.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여기를 가야지 맞습니다. 생각하실 겁니다. 새로운 백조에서 노이슈반슈타인을 가시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이슈반슈타인을 가려면 하루를 빼야 돼요. 맞아요. 뮌헨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를 아무튼 꼭 가야 돼. 그럼 하루를 빼야 되는데 뮌헨에서 2박 3일 있으려고 하면 여기를 하루 가면 궁전은 레지덴츠 이런 데 갈 시간이 없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왠지 저길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너무 포토제닉한 성이기도 하고 독일에 있는 8,000개의 성 중에서 독일인들도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성이래요. 근데 이 성을 지은 사람이 바로 루트비 2세인데 루트비 2세는 사실 이 성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답니다. 왜요? 그 비극의 이야기를 지금 19살의 나이로 즉위한 루트비 2세의 즉위기념 초상을 보고 계신데 잘생겼죠? 잘생겼고 키도 상당히 컸답니다. 188cm였대요. 이렇게 잘생기고 젊고 키도 크고 또 그 비텔스바흐가의 장손이고 국왕이 됐으니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루드비히 2세의 조부가 루드비 1세,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막시밀리안 2세였습니다. 이 루드비 1세 때부터 이 비텔스바 왕가는 뮌헨을 이자르강의 아테네로 만들겠다. 이자르 아텐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문화적으로 도시를 부흥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루트비 2세의 조부인 루트비 1세가 뮌헨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알테 피나코텍과 노이에 피나코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막시밀리안 2세도 상당히 문학과 예술을 좋아했고 호헨슈방가우라고 해서 필센에서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으로 올라가다 보면 옆쪽에 붉은 중세풍의 성이 보이는데 네. 그 중세의 성을 새롭게 개조해서 자신의 별궁으로 쓰고 그 성에 덴마크의 문호인 안델센을 초청해서 네. 안델센의 시를 낭송하는 그런 행사도 예. 했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부와 아버지가 모두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뮌헨을 그런 예술과 그렇겠네요. 문화의 도시로 예.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뮌헨의 메디치 가문이나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루드비 2세와 그의 동생인 오토 대공은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답니다. 부모가 뭔가 자녀들에게 그런 왕가의 후계자로서의 역할만 강조했고 인간적인 사랑은 좀 주지 않았대요. 설상가상으로 이 루드비 2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가 누구였나 하면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아내가 된 엘리자베트 황후의 동생 예. 소피 공주와 약혼을 했는데 본인의 동성애적인 성향 때문에 계속 결혼을 미루다가 상대에게 파혼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독했고 사랑을 몰랐던 이 루드비 젊은 왕이 누구에게 매달렸나 하면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오페라를 작곡한 바그너에게 매달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르누아르가 그린 바그너의 초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 초상을 그릴 때 바그너가 이제 죽기 1년 전입니다. 바그너는 1813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사망했으니까 이 초상을 그릴 때 거의 70대였는데 사실 바그너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바그너는 평생 동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늘 빚을 졌고 도망 다녔고 첫 번째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거리낌 없이 바람을 피웠고 자신의 추종자이자 제자인 한스 폰 빌로의 아내이자 자신의 친구인 리스트의 딸인 코지마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르누아르는 바그너를 보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고 마치 나이 든 훌륭한 목사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30분밖에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재빨리 이 초상을 그렸고 그 정도예요? 네, 그 르누아르가 바그너를 만나고 그의 초상을 그릴 기회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다른 그 동료들이 다 르누아르를 부러워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그너는 상대가 그 누구이든 간에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변신의 귀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64년에 루드비 2세가 19살이었고 즉위하자마자 바그너를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그너는 50이 넘은 상태였고 그때까지 내놓으라 할 만한 대표작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던가 로헨그린이라던가 타노이저라던가 내놓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도저히 공연이 불가능한 작품이다라고 해서 거의 다 초연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공연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나이가 1813년생이니까 베르디랑 동갑이었는데 1864년이면 베르디는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대표작 뭐 리골레토라던가 라트라비아타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다 발표했고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부로 불릴 때였거든요. 국민적인 영웅이 돼 있었을 네, 텐데. 네. 그런데 바그너는 아무것도 없고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제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슈투트가르트의 한 호텔에 빚쟁이에게 쫓겨서 숨어있던 바그너를 르누아르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루트비히가. 루트비히가.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루트비히 2세는 바그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왕의 궁정음악가가 된 거예요. 궁정음악가라는 존재가 없어진 지 오래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바그너는 루트비히 2세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작품들을 다 공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대체 루트비히 2세는 바그너의 어떤 면에 그렇게 끌렸는가?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음악에 끌린 겁니다. 그의 음악, 바그너의 오페라들, 사실 바그너의 오페라가 대중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로헨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 느른베르크의 명가수, 많은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느른베르크의 명가수를 제외하고는 앞에 세 작품은 모두 기사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기사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작품에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장례식이라던가 순례라던가 결혼이라던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에서 엄숙한 어떤 제의를 보여줌으로써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 바그너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바그너의 음악에는 독일인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은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바그너의 음악은 계속 통일된 독일, 위대한 독일을 이야기하고 기사를 있습니다. 중심으로. 예, 기사를 독일 어떤 중세 기사의 전설, 신성로마 제국 맞아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동성애 성향으로 결혼도 할 수 없었던 루트비히 2세의 마음을 홀린 겁니다. 루트비히 2세는 바그너의 오페라 속에서 등장하는 신성한 기사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와 루트비히 2세 사이는 영주와 기사처럼 주종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866년에 이제 독일어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벌였고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는데 프로이센이 이겼습니다. 이겼죠. 예. 그리고 내친 김에 보불 전쟁까지 벌여서 프로이센은 승리했고 독일 제국의 수립을 1871년에 이제 독일어권이 아니라 굳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에 가서 선언합니다. 여기 비렐름 2세가 있고 여기 흰 군복을 입은 인물이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네요. 네. 당시에 비스마르크는 푸른색 군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베르너가 이 독일 통일에서 비스마르크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게만 흰 군복을 입은 으로 그린 거죠. 바이에른 왕국은 아슬아슬하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연방의 한 일부분이지만 왕국 자체는 존속시키는 식으로 허울뿐이지만 왕국은 남은 거예요. 루드비히 2세는 이 베르사유에서 열린 독일 연방 제국의 선언식에 참석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오토 대공이 대신 갔는데 오토 대공이 말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국가가 일대 위기에 빠졌는데 루드비히 2세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계속 외면하면서 바그너를 추종하고 바그너에게 바이로이트의 축제극장을 지어주고 그 축제극장에서 바그너는 자신의 반지 리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전부 공연하죠. 공연 시간만 16시간에 달하는 4부작입니다. 그 4부작에서도 결국은 게르만의 전설 그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어떤 고대 게르만의 전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직접 대본을 쓰고 영웅들이 모두 장렬하게 죽는 그런 결말을 내리죠. 그것은 어찌 보면 낭만주의에 빠져 있었던 루트비히 2세로 하여금 점점 더 현실을 이탈해서 바그너의 세계로 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도피처가 되는 거군요. 도피처가 된 거예요. 결국 노이슈반슈타인을 1885년에 루트비히 2세가 짓기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은 188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안에 중앙난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체를 지은 것을 보면 1000년이나 1100년에 지은 말하자면 중세시대 성체처럼 그러네요. 지었어요. 예. 왜냐하면 루트비히 2세는 이제 자신의
현실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자신은 이제 바그너가 오페라 속에서 말하는 로헨그린이나 타노이저 같은 중세 기사의 시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루트비 2세가 좋아했던 오페라가 로헨그린인데 신성한 백조의 기사인 로헨그린과 인간 처녀인 엘자의 결합은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유명한 음악이 바로 결혼행진곡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 결혼행진곡이 원래 합창이거든요. 네. 주로 우리는 저걸 합창으로 안 듣고 피아노 연주로 듣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인 게 바그너는 불륜을 저지른 인물이거든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엄숙한 결합을 네. 이야기하는 음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 순례, 혼례 같은 제의가 굉장히 바그너 음악에 많이 등장합니다.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죠, 제사. 예. 제사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엄숙한 종교적인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교감 이런 것이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엄숙한 순간을 오페라에서 계속 보여줌으로써 바그너의 음악은 루트비 2세 같은 취약한 인물들이 현실을 이탈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노이슈반슈타인 새로운 백조의 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루트비 2세가 본인을 로헨그린 백조 기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연주홀도 만들어요. 바그너의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 네. 그러나 실제로 바그너 오페라는 여기서 공연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완공되기도 전에 루트비 2세가 결국은 바이에른 의회의 결정으로 강제 퇴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1,000만 마르크가 넘는 빚을 졌대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이 왕을 우리가 더 이상 참고 버틸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강제 퇴위됐고 퇴위된 다음 날에 유폐된 성 옆의 호수에서 시신으로 떠오릅니다. 국왕은 대단히 수영을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의 죽음은 익사라기보다는 자살이나 아니면은 주치의에 의한 타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시신도 같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아마도 국왕이 주치의에게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주치의는 괴로움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겁니다. 비극의 주인공이군요. 네, 예. 말하자면 이 비극이 음악으로 바그너라는 인물의 오페라로 촉발되었다라는 점이 놀랍죠. 음악이 그토록 큰 위력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피센을 꼭 가서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봐야 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꼭 한번 가시라고. 성 안 내부는 촬영이 안 되는데 예, 그 내부도 정말 어떤 그러네요. 기괴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800년대, 1100년대 스타일로 성을 지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굉장히 대인 기피층이 심했기 때문에 아래 위층으로 움직이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네네네. 식탁을 다 차려서 위층으로 도르래로 끌어올리면 이제 국왕이 나타나서 밥을 먹었다고. 혼자?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저 성을 갈 때는 바그너의 여러 음악을 이렇게 차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어폰을 가지고 들으면서 가면 네. 아마 전홍근 교수님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뮌헨의 알테 피나코텍, 노이에 피나코텍, 모데른 피나코텍, 또 렌바흐하우스 이런 식으로 많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독일의 미술의 발전이 상당히 더디었으나 뮌헨 같은 경우는 비텔스바흐 왕가의 왕들이 미술을 장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20세기 들어서 또 새로운 예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뮤넨을 대표하는 청기사파인데요. 예. 이 청기사라는 그 이름부터가 대단히 특이하고 일단은 제가 알테 피나코텍에 있는 몇 가지의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최초의 정물화, 예. 그 다음에 자연을 그린 최초의 풍경화, 네. 밤을 그린 최초의 그림,
이런 예. 것들이 다 알테피나코텍에 있습니다. 다 1500년, 1600년대 초반에 제작된 작품들이라서 다시 한번 뭔가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상당히 어떤 예술의 발전이 독일어권에서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일단 이 듀러의 친구이기도 했던 야코포 데 바르바리의 자고새와 장갑이라는 작품은 정물화라는 장르가 미처 만들어지기 전에 눈속임을 목표로 하고 그린 겁니다. 벽에 장갑과 사냥한 새가 걸려있는 것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그림으로써 네. 언뜻 보기에 착각을 하게 만드는 여기에 이렇게 종이 쪽지를 꽂아 놓은 것도 실제 종이 쪽지라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게 만드는 그러네요. 이것 역시 독일인들의 빈틈없는 어떤 치밀한 성정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 거의 최초의 정물화로 손꼽히고요. 그다음에 또 듀러의 제자였던 알트도르퍼가 그린 이 도나우강 인근 레겐스부르크 풍경이라는 그림은 최초의 풍경화입니다. 저게 1500년대 초반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 네. 이 그림에 사람이 안 보이죠. 네. 그리고 그림에서 그리려는 것은 이때까지 풍경화가 그려지면 보통 어떤 이유로 그려졌냐면 성경에 있는 작품 중에 야외에서 예를 들면은 세례라던가 예수의 세례 그 요단강에서 세례라던가 아니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골고다 언덕이라던가 야외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위한 배경으로 네. 풍경화가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알트도르퍼는 순수하게 풍경 그 자체를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풍경화로 손꼽히고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이 숲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독일적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울창한 산림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그 검은 숲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숲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 엘스하이머가 그린 이집트로의 도피라는 작품은 이제 성 가족이 아기 예수 그렇죠. 요한 마리아가 이집트로 갈 때 밤에 이렇게 목동들이 불을 피운 곳을 보고 그리로 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지만 그렇구나. 이것보다는 사실 이 달과 은하수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자세히 보면 화가가 은하수를 이때까지 은하수는 하늘에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엘스하이머라는 화가가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관찰하고 은하수가 많은 별들의 집합이다 라는 점을 발견하고 정말로 별의 집합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화가는 은하수가 별의 집합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림을 그리는데 설득력이 충분치 않으니까 성가족을 등장시킨 거죠. 다 굉장히 어딘지 모르게 독일인의 독일스러운, 성정이 네. 보여지는 치밀한 관찰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예. 이런 그림의 발전상이 아무튼 도나우강 화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종교 음악이 미술을 대체하면서 사라졌지만 20세기가 되면서 청기사파라는 새로운 유파가 미넨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네. 예. 청기사파는 쉽게 말하면 색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파입니다. 제가 짧게 이제 청기사가 등장하기 전에 19세기에서 20세기의 그림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이 쇠라의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점을 찍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획기적인 부분 외에도 이 쇠라의 그림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색이라는 것이 그림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로 그림이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아도 그림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말하자면 이 쇠라의 전묘법으로 제작된 그림은 결과적으로 그림이 현실보다는 꿈속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꿈속처럼 보이는 그림도 얼마든지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이 그림이 1886년 8번째 마지막 인상파 전에 출품된 작품이고 이때부터 인상파는 와해됐는데 이때부터 후기 인상파, 상징주의, 표현주의, 나비파 다양한 유파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저희가 그 말했던 전묘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린 이 신약의 그림에서는 그림이죠. 네. 초상화지만 노골적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사실 이런 고흐의 그림도 실제 장면과는 이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 장면보다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심상을 그린 거잖아요. 일종의 상징이죠. 네, 네. 아니면은 이게 이제 나비파 화가인 비아르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은 굉장히 장식적이면서 약간 일본풍 같기도 하고 확실한 것은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려는 의지 자체를 이제 화가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아니면 이제 상징주의인데 이 페르낭 크노프라는 화가가 그린 테니스라는 그림에서 여기 이 여성의 기억 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아, 예. 그런 거군요. 예, 예. 상징주의는 죽음이라던가 잠, 꿈, 기억, 악몽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무엇을 구상의 방식으로 그린 것인데 이 여성이 테니스를 치다가 자신이 옛날에 테니스를 치던 자신의 언니나 어머니 같은 인물들을 기억 속에 떠올리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런 그렇군요. 그림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현실과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화가들이 공통적으로 다 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잔이라는 화가가 나타나면서 세잔은 풍경을 해체합니다. 풍경을 평평하게 해체하는 것이죠. 나는 자연에서 구, 원통, 원추를 본다라고 세잔은 이야기하면서 생빅투아르산이라는 돌산을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해체하게 되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피카소, 브라크, 후안 그리스, 레제, 마르셀 듀샹 같은 화가들이 일제히 입체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정말 한 3분 안에 무슨 엑기스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타 강사가 되셨네요. 예, 일타 강사처럼 설명드렸는데 미술사 일타 강사. 예, 이렇게 해서 인상파가 막을 내리면서 입체파가 연결되기 때까지 한 5년, 20년 네. 정도 사이의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네요.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네. 많은 사조들이 예, 출연하고 또 그렇죠. 바뀌고 그랬네요. 거의 20년 안에 일어난 그러니까요. 거죠. 피카소는 형태를 해체해서 입체파를 시작했고 마티스는 형태보다는 색이 훨씬 중요하다. 모든 것은 색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현란한 색채로 그림을 그리게 되어서 마티스를 야수파라고 부르죠. 여기서 피카소는 형태 해체를 통한 추상으로 갔고 마티스는 색채를 더 중시했다면 이런 마티스의 색채를 중요시한 그림의 스타일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 미넨의 청기사파입니다. 그렇군요. 예. 청기사파는 밝고 화려한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색감의 그림을 그리는데 모스크바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넨으로 유학 와서 그림으로 자신의 진로를 바꾼 바실리 칸딘스키와 그 다음에 독일 화가 미넨 출신인 마케 같은 화가들이 청기사파를 주도합니다. 색감이 정말 너무 예뻐서 네. 색감이 너무 예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림으로 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네. 작품들이죠. 청기사라는 이름의 어원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칸딘스키가 파란색을 좋아했고 또 청기사파의 중요한 인물인 마르크가 말을 유난히 좋아해서 파란색과 말을 합쳐서 청기사 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푸른 말들의 탑이라는 그림이 이제 어찌 보면 청기사파의 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마르크라는 화가는 말을 너무 사랑해서 본인이 직접 말을 해부해 볼 정도였다라고 해부까지요? 하는데, 그러니까 해부학에도 굉장히 뛰어난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푸른 말들의 탑이라는 그림이 1차 대전의 와중에 망실됐어요. 아마도 불타서 사라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그림들, 마르크의 그림들, 그리고 이제 칸딘스키는 서서히 색채를 중시하면서 리듬감 있는 그림, 추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칸딘스키 추상보다 구상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칸딘스키 하면 추상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초기 칸딘스키는 정말 추상으로 가기 전에 그 그림들이 더 아름답지 않나?라고 저는 물론 제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림으로 구현한 것 같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지금 여기서도 말들 등장하고 말과 인간과 여기는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굉장히 고양이처럼 귀엽고 이런 식으로 말, 집, 인간, 자연 모두가 무리 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림들을 청기사파 화가들이 그리는데 그림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낙관이죠. 낙관. 이제 어지러웠던 19세기가 가고 20세기가 왔고 20세기는 평화롭고 번영할 거야. 그리고 우리 젊은 화가들의 미래도 창창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의 그림들이 이 청기사파, 뮌헨을 중심으로 한 청기사파 화가들의 작품이죠. 예, 뮌헨의 렘바우하우스라는 미술관에 이 청기사파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같은 이제 독일은 아무튼 뭐 연방의 형식이지만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독일어권에서 뮌헨의 화가들이 이렇게 밝고 낙관적인 미래를 보고 있었던 데 비해서 베를린에서 활동한 다리파 화가들이 본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1912년, 13년에 그려진 다리파 화가들, 키르히너의 베를린 거리 풍경이나 헤켈의 베를린을 보면 도시는 어둡고 소란스럽고 그러네요.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얼굴이 아닌 듯한 그런 비정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키르히너의 그림에서는 딱 봐도 뭔가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네요. 도시는 거칠고 소란스럽고 야만적이기까지 합니다. 헤켈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금방이라도 폭탄이 떨어질 듯한 그런 불안한 느낌입니다. 이 당시에 독일에서 독일 제국의회가 어떤 식으로 그 법안을 의결했냐면 평시에도 독일의 그 군대의 가용 인원을 11만 명에서 66만 명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독일은 통일한 후에 응집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에 대항하고 유럽 최고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1914년에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에서 가브릴로프 프린치프라는 청년의 총에 의해서 암살되죠. 1914년 7월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럽은 도미노처럼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시작이죠. 이 1차 대전에서 독일, 오스트리아가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면서 9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대재앙이 벌어지죠. 말하자면 뮌헨의 예술가들의 낙관은 어이없을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뮌헨의 예술가들의 낙관이 아니라 베를린의 예술가들이 본 불안이 맞았던 것이죠. 마르크와 마케는 둘 다 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서 전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칸딘스키는 외국인, 러시안이었기 때문에 뮌헨에서 추방돼요. 말하자면 청기사파의 어이없을 정도로 순진했던 낙관은 무너지고 이제 독일어권은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공황, 나치의 등장 같은 어두운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청기사파라는 유파의 그림이 정말 아름답고 젊은이다운 그런 순수함이 가득한데 현실은 그런 젊은이다운 순수함이 아니라 바로 베를린의 화가들이 본 이런 생지옥 같은 그런 지금 이 도시의 모습 베를린이거든요. 그런 현실은 이렇게 무참하고 비정하고 지옥 같은 그런 현실이 펼쳐지면서 청기사파 젊은 화가들의 이런 꿈은 어이없이 쓰러지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뮌헨에 가시면 이 렘바우하우스 꼭 가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 때부터 사실 뭐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고 또 대공황 또 조금 있다가 나치가 등장하고 2차 대전이 되고 한국전이 일어나고 어쩌면 저 한 3, 40년 동안에 전 세계가 굉장히 함께 힘들었던 그 그렇죠.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사실 그 청기사파 그림들을 보면서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전쟁 나고 저럴 텐데 그랬는데 약간 독일 남부에 어떻게 보면 그 베를린과는 전혀 좀 동떨어져 있는 어쩌면 소식을 몰랐을 리는 없지만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평안함을 조금 더 지키고 싶어 했던 어떤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런데 또 마르크와 마케가
1차 대전 징집이 돼서 다 전사를 했다는 것도 네, 예,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됐습니다. 1914년, 1916년에 차례로 전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접했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예술가들은 그만큼 현실을 냉정하게 보기에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감성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림을 봐도 사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청기사파의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맑고 좋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그림에서 대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수함과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그 20세기 초반의 시기가 너무 나빴던 거죠. 이 1913년까지를 문화사에서는 벨 에포크, 좋았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시기. 결국은 1914년의 전쟁과 함께 이 좋았던 시기, 청기서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만 것이죠. 아유, 독일 편의 미넨과 그 미넨을 중심으로 한 독일 미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때 과연 저는 어떤 걸 보게 될까,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듣게 될까, 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됐는데, 독일 편을 이렇게 두 편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몰랐던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한 2주 됐나요? 뉴욕의 미술관 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전홍규 교수님과 제가 함께하는 뉴욕의 미술관 투어, 그리고 뉴욕의 투자를 함께하는 아트 앤 파이낸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댓글로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링크를 또 이렇게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이번이 아니면 또 다음에라도 뉴욕에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한번 눌러봐 주시고 그 프로그램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홍경 교수님과 함께했던 미넨 편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우리 어디를 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리즈의 시작을 런던으로 했었는데,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런던에서 충분히 못 해드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한동안 저희 본거지였던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박사를 했거든요. 스코틀랜드는 또 런던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르죠. 네. 스코틀랜드 사람 뭐 자기 잉글리시 그럼 화냅니다.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죠. 실제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근데 영국 사람은 절대 허락 안 할 거예요. 그 북쪽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기름과 가스가 있기 브렌트유.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일 편 이렇게 마감하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다시 영국, 그중에서도 우리 전홍영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스코틀랜드로 여러분 또 모시고 갈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